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지난달 16일 이후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전국적인 지역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전북에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며 관련 상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도내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필요한 지원책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꼭 오늘까지 배가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들께서는 최근 전북의 코로나 이 확진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전문가로서 각자 입장을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 경제본부장 나오셨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일자리 경제본부장 나석훈입니다. 최근 전라북도의 코로나 확산 상황 9월 4일 현재 확진자 88명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돼서 광복절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 43명에 불과했었는데 광복절 이후 8월 25일까지 열흘간 41명이 발생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다행히 그 확산세가 좀 다소 진정 국면에 있어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역과 경제는 서로 이렇게 대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부터 쭉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 위축, 소비 심리 감소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부분에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과거 어떤 그 경제 전반 위축은 대기업 하나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거기에서 연관돼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어떤 상황은 광범위하게 전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고 그 대표적으로 한번 저희가 그 폐업 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1월부터 7월까지 음식점이 한 1,061개소, 방문 판매업이 154개소, 미용업이 한 171개소, PC방이 76개소 이렇게 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자영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그나마 좀 위안을 삼는 것은 고용 지표에서 고용률이 3월 기준 58.2%에서 7월 60.9%로 2.7%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0.7%포인트 상승을 해서 뭐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볼 수 없지만 그나마 고용 부분이 양적인 고용 지표가 조금 유안을 주고 있어서 안심을 찾고 있고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심하고 폐업 상황도 말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다만 통계상으로 이제 고용 지표는 좀 호전되고 있는 그렇게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웅주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시는데 역시 말씀을 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좀 해주시면. 그 원광대학교 김웅주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학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게 많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참 청정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그 8월 이후에 갑자기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고 사실 원광대학교는 지금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선방하고 있었습니다. 확진자 한 명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학기 대면 수업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원광대학교와 같은 지방대학에서는 대면 수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대학생들에게 단순히 온라인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학교, 그다음에 교수와의 그 관계, 만남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이 일환으로 이게 하루 이틀 새 끝날 건 아니고 아마 추석 이후까지 연장되지 않을까 해서 추석까지는 비대면 상황으로 되는데 그게 또 어려운 점이 이제 그 수시 모집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게 단순히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또 익산시에서는 원광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매우 큽니다. 그 대학로라는 상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제 지도학생들과 함께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을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청년식당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접 8월까지는 그래도 매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이후 뭐 거의 이렇게 찾아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대학로 상권 하나만 보더라도 전북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어서 안진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안 교수님의 의견을 반갑습니다. 들려주십시오. 그동안 전북을 우리가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코로나 예방도 굉장히 잘하고 또 질서 유지도 잘하고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확진자가 안 나오는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참 자부심을 가졌는데 8월 중순 지나면서 조금 확산세가 커지니까 조금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커졌어. 그래 제일 큰 것은 전북이 이제 경제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취약한 지역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좀 타격을 받고 있다. 다른 지역도 타격을 받고 있어만은 타격을 받고 있어서 자 그런 점이 아쉽고 그래서 전반기의 수출도 보면은 약 한 34% 정도, 30 이렇게 상당히 적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회복이 바로 이렇게 회복될 거냐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는 이런 경제가 코로나 전체가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빨리 수출이 회복되기는 여의치가 않다.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고용 사정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도 상인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뭐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전주 시내에 가보니까 거의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안 그래 다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중상인들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이 없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워졌어요. 농업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만은 이제 도소매, 숙박, 음식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교육, 학원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특히 이제 영화관, 카페 뭐 참 너무 이렇게 생활 주변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쳐주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상당히 한 1만 5천 전반기에 1만 5천여 명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아갖고 지급액은 한 1억 1,300억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약 30% 정도 지난해보다는 같은 기간에 이제 증가해서 현실적인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그냥 당면하고 있구나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실업급여가 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조금 힘이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쨌든지 요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상황들을 보면서 일단 코로나를 진정시키고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들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출, 고용, 또 실업급여, 또 소상공인 문제도 일단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임규철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 회장 직무대행께서 나오셨습니다.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 회장 직무대행 임규철입니다. 전북 도민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IMF 위기도 넘겼고
메르스 사태 때도 이렇게 절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올 2월부터 코로나19 지역 감염 우려에 전라북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기대됐던 전국 단위의 시군 지역 행사 축제들이 연기되었다가 광복절 연휴 이후 코로나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지역의 대형 행사들마저 사실상 무산 축소되면서 업종별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며 소상공인 업종은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며칠만 장사를 못해도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 지출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손실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듯 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다각적으로 펼쳐져야 현재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범부장님, 네, 전라북도의 경제에 관한 경제와 또 일자리 부분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자체별로 이제 방역 대책에 뭐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이나 광주광역시에서는 고위험 시설에서 예, 지금 예, 예.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예, 예. 강도 정도의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좀 강도 있게 예.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해서 그 업소가 영업 제한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말씀을 네, 해주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정책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모든 업종이 다 제한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우선 전체적으로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요일까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발표를 하면서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음식점에서 포장만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프랜차이즈 커피 음식점의 경우에도 모두가 이게 배달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은 모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광주시도 이제 3단계에 준하는 명령을 내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8월 23일에서 9월 6일까지 2단계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50인 이상, 쉬리 100인 이상, 그 다음에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권고, 무관중 경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면서 가장 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아무래도 이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으로 가장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실내 음식점, 숙박, 그 다음에 어떤 그 유흥 음식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행정 명령으로 해서 지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계도 기간이기는 하지만은 네, 행정 명령을 받음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업종이 있을까요? 예, 뭐 그렇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뭐 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광복절 이후의 상황이 급격하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전라북도에서도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8월 19일 오후 2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게 도내 거주 방문자는 별도 해제 조치까지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감염병 예방에 따라서 위반이 되면은 10월 18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만약에 그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방역 비용을 부상 청구할 계획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또 국가 방역 지침, 전라북도 방역 지침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스크 착용으로 보서 이렇게 실내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 가장 영향을 받는 업종은 실내는 모든 곳이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학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렇게 해당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킴으로써 코로나 확산을 조기에 좀 차단을 해서 이 상황을 빨리 좀 넘기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규철 회장님. 전주 지역만 하더라도 소상공인이 4만 명을 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감염 사례가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텐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중대본이나 전라북도 연락의 시군에서 안전 안내 문자 알림이 잘 되어 있어서 도민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 등 확진자 동선을 공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선에 이름 올린 매장과 인근 상인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혹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매장이라는 낙인이 찍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방역을 마치고 임시 휴업을 하지만 그 영향은 주변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손님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전북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12개 업종의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대상 업종은 1,203곳입니다. 이행한 업소에 경제적 손실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 특별 휴업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12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사업장마저도 3일에서 4일, 일주일, 길게는 10일 넘게 사업장을 임시 휴업에 들어간 곳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유인즉 코로나 재확산으로 80에서 90% 이상 매출액이 감소되는 상황에 인건비와 전기료, 재료비 손실을 생각하면 임시 휴업하는 게 손실을 덜 보는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업주의 판단이지만 근로자들 또한 인건비를 못 받고 있으니 근로자까지 피해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직접 지원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매출과 상관없이 소상공인 생존 자금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방역 대책의 하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안 교수님, 서울 수도권에서는 2.5단계를 이제 일주일간 강도 높게 시행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까지 가기는 좀 부담이 됐었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어때 시행 효과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거의 300명대까지 갔다가 이제 그 200명대로 떨어졌는데 거의 보면 80%가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200명대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그 수도권 신규 확자가 200명이고 수도권이 이제 그 100명대로 이렇게 이제 떨어졌는데 하여튼 저희들 심정으로는 100명이 아니라 10명 아래로 완전히 이렇게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제 조금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방역을 실시하는 만큼 이건 줄어드는데 반대로 경제적 활동은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고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만일에 2.5에서 3.0으로 간다고 하면은 공공 부분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들 이런 데 이제 거의 50% 정도는 이제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생활이나 이제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서비스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좀 자기들의 동선 가능하면 이동을 안 해야 되겠지만은 동선 파악에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의심한 자들이 갔다 온 데 해주고 그래야 이제 또 다른 타 시도에도 영향을 받아서 그런 관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어서 그 동선 파악이 안 되는 점들은 조금 많이 아쉬움이 있다. 저희들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본 분장님,
뭐 전북의 경우 뭐 2.5단계, 3단계까지 바로 갈 수도 있고 또 2.5단계를 거칠 수도 있는데 2.5단계 어때 시행 효과 어떻게 또 전북이 시행을 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현재 그 수도권에서 2.5단계 실시를 하고 전라북도가 강화된 2단계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8월 30일까지 29일까지 확진자가 한 300명 전국적으로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8월 30일부터 200명대로 유지를 하고 9월 3일부터 어제부터 드디어 이제 100명, 그러니까 190명대지만은 100명대로 이렇게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이렇게 진정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이제 경제적 뭐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찬반 의견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기 방역 즉 3단계로 가서 하여튼 이 방역부터 우리가 철저를 개원한 다음에 경제를 살려보자 하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임 회장님? 실제 뭐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부 상인 중에서 발빠른 3단계 격상으로 조기 방역을 언거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3단계 격상 시 모든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함께 뒷받침돼야 하고요. 현 시점 12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주변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손실과 영업 손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고위험 시설이 아닌 소상공인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 휴업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며 영업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전염병이 퍼지면 축산 농민에게 소독약들을 지자체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상공인들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독약이나 소독기 보급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며 열화상 감지 카메라나 자외선 소독기 등 고가 방역기기 등을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에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좀 많고 특히 뭐 커피 전문점,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 사업장들에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지원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전주시와는 해보았지만 개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방역 물품과 방역 인력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마침 지금 나석훈 본부장님께서 나와 주셨는데 전라북도 차원에서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역별로 소상공인 사업장 방역 대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나본 부장님 뭐 방역 대책 거기 한정해서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그 소상공인 분들의 어떤 그 전반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방역 그 소상공인들의 전용 그 방역 그 물품 지급 부분은 이 그 정책의 형평성 그다음에 그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많은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홍주 교수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강도가 격상되면 격상될수록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어째 인내하고 또 견뎌내는 그 할 수 있는 그 힘이 또 여력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우려되는 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될지. 네. 그 2단계까지는 우리가 흔히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이라고 하지만 3단계는 셧다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 또는 경제, 교육 모든 것들이 봉쇄되는 거죠. 사실 코로나로 인한 3단계 셧다운은 우리가 이제 1930년대 대공황 시절과는 또 달리 또는 2008년도
그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대침체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을 썼었지만 이 코로나 3단계 정도는 이런 그 이미 겪어봤던 유럽 상황을 봤었을 적에는 이건 대붕괴 상황입니다. 그 대붕괴 상황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뭐 방역이 우선이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경제 살리기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가장 힘든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분들의 생존권 문제는 이건 뭐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논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또는 도시빈민들 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수많은 그 노약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생존권 차원의 지원 이러한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가 하면 또 자영업자들도 뭐 한꺼번에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위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또 어느 측면에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지 또 이들에게 폐업을 자영업자와 폐업도 뭐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재난 이런 재난 상황에 또 아직 지원금 제도는 아직 없는 상황인데 자영업자들에 대한 또 우리 지원 방안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 자영업자 지원이든 또는 뭐 사회적 약자 지원이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뭐 선별이니 보편이니 전 국민 지급이니 아니면 우선 지급이니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투트랙 방향이 매우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불난집부터 물에 빠진 사람부터 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지역 또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원 단계에서 그치게 되면은 여기 경제학자 와 계시지만 절대 우리 어떤 그 생활이나 경제가 나아지질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 사회 전체의 총 유효 수요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유효 수요 확대의 핵심은 국가가 재정 정책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자영업자,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 돈 100만 원 지급된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그 지원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자영업자가 매출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단계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맞지만 좀 더 구조적이고 본질적으로는 우리 경제 환경 전체 그러니까 총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격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교수님, 예.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이 없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뭐 영업 지원금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제 총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 맞춤형보다는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안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도 각 나라가 예,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 정책을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불을 끄고 가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게 이제 이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제 시급한 현상이에요. 우리 정부도 보면은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내는 예산도 역시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2차 지금 그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적절하게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나 본부장님, 네. 코로나19 상황,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급자금 지원이 여의치 않다 그런 얘기는 자금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현재 사정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 생계 경영안정 자금과 관련해서
전북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공급을 좀 대폭적으로 좀 확대하고 예. 언론 뉴스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 보증 공급을 받기 위해서 막 길게 줄을 서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고 그게 실제로 이렇게 다중이 그렇게 모여 있어서 그분들에서 오히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을까 막 그런 우려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1,250억 이렇게 특례 보정을 실시를 했고 그 정부 차원의 그 특례 보정을 3,500억 규모로 이래서 총 한 4,750억 규모의 보정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따라서 이 신용보증재단의 이 보증 공급이 좀 위축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부실 채권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 재단의 어떤 이 기본 재산 확충, 그다음에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그와 맞춰서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가장 소상공인들에 필요한 대책을 지금 3차 추경에 담아서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네, 덧붙여서 내년부터 이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즉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2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소상공인 기본법이 지난 2월에 제정이 돼서 내년 2월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소상공인 기본법은 그동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그 기본 법령이 없었던 것을 기본법으로 제정을 했다는 얘기는 소상공인을 별도로 이제 경제 주체로 인식을 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한 분야로 이제 다루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어떤 그 법적인 지위, 권리 보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정책의 일관성, 체계성,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겠다 하는 점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그 경영 안정, 경영 성장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정책 전환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그 회장님 말씀하신 우리 도 차원에서의 조례라든가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필요한 지원 체계 이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게 빠짐없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 회장님. 지금 그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상공인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9일에 700만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긴 소상공인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 제정되어 2021년 내년 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을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6년 5월 9일에 제정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소상공인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니 전라북도 조례 재개정과 14개 시군에서 조례 개정에 좀 박차를 가해 주셔서 앞으로 법률과 행정이 함께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교수님, 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봐서요. 올 상반기에 이제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예. 8월 말로 해서 이제 사용 기한이 다 만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제 전라북도를 예를 들면 이제 전라북도는 그래도 거리두기가 이제 그 확진자들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했을 때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은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리두기를 거의 안 해도 될 정도로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됐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렇더라도 일단은 2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재난지원금을 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제 시급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전부 할 거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할 거냐, 그것도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다르게 할 거냐, 이런 차별적인 거, 이런 방안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돼가지고 정부에 지출하는 그런 그 투자 지출들이 재난지원금들이 보다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지원하는 그 대상 소상공인들 또 아주 영세인들 그다음에 홀로 계신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소득이 잘 나오고 또 사업이 또 이 상황에서 잘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좀 이렇게 조금 그 자제를 하고 우선 급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몰아서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충분히 우리가 IT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잖아요. 정말로 애를 쓰시는데 조금 더해서 각 상황 지역을 골고루 찾아가서 어려운 점들을 다 찾아서 정리를 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충분히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선진국의 다른 나라들보다도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들어서 저는 이제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이제 효과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 교수님. 예, 저는 조금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맞춤형으로 아마 어제 뉴스 보도를 보니까 당정에서는 맞춤형 지원 정책에 포커스가 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에게 그다음에 더 두껍게 이런 식으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투트랙 이야기를 했듯이 재난 정책은 거기까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장 빨리 이렇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경제 정책 개념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총 유효 수요가 확대되어야 공장도 돌아가고 유통도 돌아가고 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국가의 재정 건전성 또는 국가 채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지원 때까지는 어떤 그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긴급지원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2차 어떤 그 긴급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채권을 발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IMF 때 놀란 그 가슴으로 야 이거 국가 채무 늘어나는 거 아니냐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은 우리 OECD 평균 국가 채무는 뭐 거의 126% 정도지만 우리 아직까지 40% 정도로 여력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공격적으로 또는 일본도 마찬가지 128, 130%까지 국가 채무 올라갈 정도로 재정 확대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 어떤 긴급 지원 하더라도 국가 채무 그렇게까지 뭐 염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국가 채무 어떤 긴급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의 어떤 그 수요가 확대되어지고 경제가 이렇게 선순환되어지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차 긴급지원금 지급 이후에 경제적 그런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통계적인 결과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전 소득이라고 하죠. 그 긴급 지원으로 인한 재정 승수 효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어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외식값, 소고기값 정도 얹어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식값, 소고기값 그 전체가 모이게 되면 결국은 재정승수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범 문장님. 그런데 이제 국가 채무율이 좀 상승하고 국가 채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지방 정부에 또 부담이 되고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정부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도내에서 79만 7,600세대, 그래서 5,001억 원이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 정부 부담이 80%, 지방비가 20%, 그러니까 도와 시군이 500억씩 약 1,000억 정도가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투입이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돼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상황을 보니까 분명히 효과는 있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훈풍이라고 그럴까, 그 여파가 제가 직접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통계 수치로만 봐도 한국은행 그 전북본부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8월 중에 95.1, 그러니까 전년 7월보다 4.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한 4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 통계청 경제 동향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한 7.7%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그래서 분명히 이 효과는 이끌어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가 급격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 다음에 3단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효과성은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실무자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지방비 부담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그 재정 여건과 그 효과성, 그 다음에 현 경제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게 빨리 진정이 되면 좋은데 계속해서 장기화될 때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줘야 되느냐. 맞습니다. 어렵다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할 때는 그 자금이 한없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승수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되면 쭉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국가의 부채나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럽하고는 달리, 유럽은 이제 많은 백인들이, 나라들이 그동안 많은 조약들을 해왔는데 우리는 좀 있으면 일본하고 내교가 좀 어렵고 중국하고도 또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클 때 돈을 이렇게 입체하기가, 차입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반적인 점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번 2차 재난 그 지원금들은 좀 더 선별적으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재난을 극복해야 되고 써야 돼요, 투트랙으로. 그러나 이제 다른 쪽 부분에서는 어쨌든 기업들, 소상공인들 이쪽으로 돈이 가져서 돌아오도록 소득이 돼서 이런 전략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교수님. 저희 전주 MBC 보도를 통해서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복지시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들에게 지급돼야 될 이 재난지원금이 시설 측에서 임의 사용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부정 사용도 적잖이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데 요거를 또 어떻게 좀 근절하고 또 차단을 해야 될지 좀.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이 그 생활하는 시설을 우리가 생활시설 내지는 보장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보장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우리 한국 사회는 독특해요. 그게 어떤 방식인 거니?
그 시설을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요. 그 시설장을 세대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재난지원금이랄지 생계급여랄지 이런 것들을 시설장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장이 책임지고 어떤 생계에 대한 또는 뭐 어떤 시설 그 생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장이 어떤 그 하나의 그 효율적인 또는 어떤 가정적인 그런 어떤 지원금을 사용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시설장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부정적인 사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1차 그 재난지원금 할 적에 가구 단위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가구 단위로 지급하다 보니까 세대주에게 지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대다수 가구는 그렇지 않지만 세대주가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원 단위를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장시설에 시설장에게 지급하되 시설장이 그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결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개인 단위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것들이 그 전달 체계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정의 소지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격상, 또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네, 출연자께서 끝으로 못하신 말씀이나 더 강조하실 부분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이 시간 마무리 발언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규철 회장님. 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소상공인 긴급 생존 자금을 140만 원을 지급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에서는 3개월간 소상공인 임대료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직접 지원한 전국적인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확산시켜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함께 아까 지금 선별적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 일부 하셨는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전체적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 현재는 3%대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1차 경영 애로 자금과 같이 1.5% 정책 금융 지원과 그리고 이자 보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대출을 받으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 지금 보증수수료입니다. 그런 보증수수료 지원, 공공요금 인하, 부가세 등 세제 감면 등을 간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총성 없는 전쟁 이런 국가 재난 시대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임해줬던 의료계의 협조가 없이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없는 만큼 어떠한 논쟁이 있더라도 서민 경제를 생각해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에 복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며 의료계와 산업계, 노동계, 소상공인들 포함한 전 국민들이 현재의 국난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안진 교수님. 예.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이제 오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후속조처로 이제 소상공인 복지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을 위한 벤처기업에 관련된 것도 그게 소상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 후속적인 그 법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코로나 정식과 종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부는 이것을 국회에 이제 3월달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년. 그리고 시도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 장은 이것을 중소벤처기업 장관에게 이걸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는 이런 코로나 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그런 그 기업, 새로운 그 창업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서 이 그 소상공인 그 기본법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중장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이렇게 확진자가 적으니까 이때에 저희들이 기회로 삼고 이런 전략들을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김웅주 교수님. 예. 어제 그 정은경 본부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 거니 우리 한국의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3단계로 늘어가는 게 더 위협적인 게 아니라 K 방역의 핵심이었던 심리 방역이 무너지고 있는 게 더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심리 방역의 핵심은 어떤 상호 신뢰, 연대, 그리고 공동체적인 그 어떤 그 믿음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소집단 이기주의 또는 어떤 개인적인 분노, 어떤 정치 진영에 따른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심리 방역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큰 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은 마을의 지혜, 공동체의 지혜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갈등 상황이 이렇게 증폭된다라면은 이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심리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석훈 본부장님. 네.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음식점, 카페, 학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강화, 아울러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는 실내 마스크 착용 행정금지 명령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어렵지만은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방역에 참여해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철저한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불가피한 방역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경제 대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소상공인 보호, 그런 부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책 이런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추경에서 저소득자 신용보증 강화, 그다음에 공공요금 추가 지원 확대,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최대한 어떤 민생 경제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많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쪼록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과 관련 대책이 속히 또 철저하게 수립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